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침대를 차지하고 시동생 아이들이 제 작업실을 놀이터로 만들어둬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그날도 야근이었어요. 여의도 사무실 창밖이 까맣게 내려앉을 때까지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저는 브랜드 쇼룸 제안서 최종안을 붙잡고 있었고, 팀장은 서연 씨, 이번 PT는 정말 중요해요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났습니다. 집에 가면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서연 35살이에요. 공간을 기획하고 동선을 잡고 사람의 시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늘 계획대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감정이 앞서면 일이 무너진다는 걸 오래 일하면서 배웠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차분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누구에게 크게 화내는 법도 없고 말이 적다고들 했습니다. 결혼은 3년 차였어요. 남편 최민재는 37, 말투가 부드럽고 대체로 무난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민재는 가족은 결국 하나야라는 말을 자주 했지요. 그때는 따뜻하게 들렸어요. 책임감이 있다는 뜻 같았고요. 저는 일에 치이는 편이라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강조해 주는 게 안정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은 분당 쪽 신도시에 있어요. 3룸 아파트 크지 않지만 깔끔했고 저는 그 공간을 좋아했지요.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바닥의 톤, 주방의 수납 동선,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까지 모든 게 제 손을 거쳐 정리된 집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우리의 집이었고 동시에 나의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넘어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웠고 경비실 앞에 붙은 광고 전단이 바람에 팔락였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밑이 어두웠어요. 저는 재빨리 어깨를 펴고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조금은 사람답게 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복도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 웃음소리, 아이가 뛰는 듯한 발소리. 우리 집은 복도 끝이라 조용한 편인데 그날은 문 앞이 유독 부산했지요. 저는 순간 층을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호수를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이 꽉 차 있었어요. 낯선 운동화, 작은 아이 신발 2켤레, 슬리퍼 여러 켤레. 캐리어도 2개가 거실 한쪽에 세워져 있었지요.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익숙한 세제향 대신 기름진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파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TV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옆에는 시동생 부부가 보였고요. 아이 둘이 바닥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러그 위에 떨어지는 게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 밝은색 러그였거든요. 민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 지금 뭐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민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요. 아, 말 안 했나? 엄마가 올라오셨어. 민수네도 전세가 꼬여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렸어요. 저는 신발을 벗은 채로 잠깐 서 있었지요.
머릿속에 질문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왜 내게는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서연이 왔니? 배고프다. 밥부터 좀 해. 그 말투는 부탁 같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시선이 한 번에 제 쪽으로 몰렸지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흔들며 저를 힐끗받고 시동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어요. 오늘만 좀. 내일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이미 그릇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기름이 튄 흔적이 보였지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안에 제가 모르는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제 요거트와 샐러드 재료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이 집은 내 생활이 이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미 점령된 공간이라는 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단 밥을 했지요.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식탁에 밥을 놓을 때 민재가 저를 힐끗 보며 웃었어요. 마치 괜찮지? 라고 묻는 것처럼요. 저는 대답 대신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시어머니가 낮게 말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지요. 민재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 내일이 더 힘들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오래 머물 준비를 끝냈는지도 모른다고요. 아침은 늘 비슷했어요. 눈을 뜨면 알람보다 먼저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가 뛰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프로그램 소리,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민재의 숨소리만 들리던 아침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너무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냄비를 올려놓고 계셨어요. 제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말씀하셨지요. 이 집 냉장고는 왜 이렇게 좁니대? 반찬 둘 데가 없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른 냉장고였고 제가 몇 번이나 동선을 고민하며 정리했던 공간이었지만 그 말은 이미 평가처럼 굳어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이 하나가 제 의자를 툭 치며 지나갔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멈춰 섰어요. 수건이 젖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제가 쓰던 선반에는 낯선 화장품이 올라가 있었지요. 뚜껑이 열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잠시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제 누가 이거 썼어요? 제가 거실 쪽을 향해 말했을 때 시동생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제가 급해서요. 화장품 좋더라고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 이 문제를 꺼내면 집 안 분위기가 금세 어색해질 게 뻔했어요. 저는 그저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았어요. 회의 매일 전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차분한 서연 씨로 불렀고 저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집중이 흐트러졌어요. 머릿속 한쪽에서 계속 집 생각이 났지요.
냉장고, 욕실, 거실의 러그. 어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상황은 더 분명해졌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 학습지가 펼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색연필이 굴러다녔습니다. 제가 작업용으로 쓰던 작은 방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의자 위에 아이 가방이 걸려 있었지요. 이 방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민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민수네가 애들 공부시켜야 해서 잠깐만 쓰는 거야. 여긴 내가 일하는 방이잖아요. 이번엔 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요.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낮췄어요. 서연아,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좀 양보하자. 애들도 있는데. 그 말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로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양보하는 쪽은 늘 저였거든요. 저는 한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집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시어머니는 살림 방식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고 시동생 부부는 형수는 워낙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지요. 그 말이 웃음과 함께 나올 때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결국 민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민재 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지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해?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지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당신 원래 이해심 많잖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제 불편함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제가 집안일에 쓰는 시간, 회사 일에 쓰는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 마지막 항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분명한 결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무언가 크게 무너질 거라는 예감. 그 무너짐이 집일지, 제 일일지, 아니면 저 자신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 지나간 장면들, 느꼈던 감정들. 아직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지요. 다만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주는 유난히 숨이 가빴어요. 월요일부터 일정이 빽빽했고 금요일에 큰 발표가 잡혀 있었지요. 회사에서는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돌았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했지만 현실은 반대였어요. 집은 하루 종일 소음이 쌓여 있다가 밤이 되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작업실로 쓰던 공간이었지요. 노트북을 켜고 출력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날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자야 했어요. 조명은 밝게 켜두었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어요. TV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중간중간 섞였습니다. 저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 했지요. 몇 장의 도면을 고치고
문구를 다듬는 동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목이 말라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물 한 컵만 마시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방 안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고 바닥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 박자 늦게 이해되었습니다. 아이 둘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제 자료를 접고 찍고 색연필로 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정리해 두었던 콘셉트 노트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이거 비행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찢어진 선, 번진 색, 접힌 자국. 제 손으로 몇 달을 다듬어 온 것들이었지요. 누가 여기 들어오래? 그제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낮았고 떨렸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문가에 서서 말했어요. 애들이 심심해해서요. 종이 좀 만진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그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지워버리는 말이었지요. 그때 남편 민재도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한번 보고 저를 봤어요. 서연아, 애들이라서 그래. 그는 손을 내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시 출력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출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이건 제가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 삶이 존중받는지의 문제였어요. 이건 내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내가 밤새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그 말은 나중에 하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예 하지 말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누구를 설득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은 거실로 나갔고 방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어요. 종이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상태를 확인했지요. 복구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구분하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멍했고 어깨는 굳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또렷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해한다고 존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두면 무너지는 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즈음 임시 파일을 저장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출은 가능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전부터 가방에 넣어 다니던 작은 수첩이었지요. 그날 처음으로 날짜를 적고 몇 줄을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길지 않았어요.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요. 집안에서 더 말을 아끼게 되었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한 박자 늦춰 숨을 골랐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기억하려고 했어요. 말로 남기지 못한 장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식탁에 앉아 있고, 누가 설거지를 남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현실을 정확히 보려는 마음이었지요. 이전까지의 저는 대충 이 정도겠지 하며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달랐어요. 대충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제 몫이 너무 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살림 이야기를 하셨고, 시동생 부부는 아이들 문제로 늘 분주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일의 끝에는 제가 서 있었지요.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싱크대에 남은 그릇, 아이들 간식 접시까지 저는 하나씩 치우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왜 항상 내가 하고 있지? 그 질문이 떠오른 뒤부터 저는 행동을 바꿨어요. 눈에 보이는 일을 모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이 아닌 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대신 제 일에 집중했지요. 노트북을 열고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커져도 TV 소리가 커져도 그대로 두었어요. 민재가 어느 날 물었어요. 요즘 왜 집이 이렇게 어수선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말했지요. 원래 이랬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좀 신경 써주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예전엔 내가 선택해서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은 싸움을 부르지 않았지만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민재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경계를 말로 꺼낸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지요. 시동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뭐예요?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말했어요. 민수가 급해서 차 계약금이 좀 부족하대.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민재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요. 그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인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에요. 제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이해보다는 당혹이 먼저였지요. 그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 됐냐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참아왔던 숨이 조금 풀렸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 위주로요. 서연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시댁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저는 상황만 문제라고 생각했지 사람을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소개를 받아 조용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했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장기 동거가 계속되면 나중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감정 말고 사실로요. 그 조언은 이미 제가 하고 있던 일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라는 걸요.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어요.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고 주말에 계약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제 것이었지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옷 몇 벌, 작업 노트, 그리고 그 수첩. 집을 나오는 날 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민재가 출근한 사이 간단한 메모만 남겼습니다. 싸우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잃지 않으려고 잠시 거리를 둘게요.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지요.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데려가게 될 줄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 조용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맞는 첫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아이들 발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누군가 냄비를 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얇게 퍼져 있었고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요. 출근길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그날 회의에서 저는 평소보다 또렷하게 말했고 제안서의 방향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끝까지 맡아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거리가 도망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지요. 민재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 집에 언제 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짧게 답했어요.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로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엔 서운하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집안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안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니? 제가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문제예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민재를 만났어요. 집 근처가 아닌 회사와 회사 사이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지요.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어. 그가 말했어요. 저는 컵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당신만 몰랐을 뿐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같이 좀 맞춰가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맞췄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없어졌고요. 그날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조금 더 참으면 될 일을 말했고 저는 더는 참지 않겠다는 선택을 말하고 있었지요. 결정은 그 후로 빠르게 이어졌어요. 변호사를 다시 만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이 길을 걸어봤으니까요. 집 문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지요.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깔끔한 끝을 택했습니다. 오래 끌고 싶지 않았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건 승패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에 갔던 날,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가구 위치는 바뀌어 있었고, 제가 쓰던 작은 방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그 수첩.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애써 외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고요.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단정했고 저녁은 조용했지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제 이름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 이렇게 편안할 줄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그때 현관 앞에 가득했던 낯선 신발들. 그 신발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지요. 제 삶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이제야 제대로 읽어낸 셈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조용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된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온 기록일 뿐입니다.